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된 여자입니다. 평생 별명이 뜰 안의 코스모스였을 만큼 세상 풍파는 전혀 맞아본 적이 없는 감사한 삶을 지금껏 살아왔죠. 저는 부잣집 외동딸입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무슨 사업인지 몇 번 궁금해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아빠는 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머리 아프게 왜 하려고 해? 우리 딸은 그냥 아빠가 주는 혜택 받고 곱게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면 돼. 어렸을 때부터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어느새부턴가 저는 제게 주어진 행복의 근원에 대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딱히 직업 없고 좋은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들이 사회에서 어쩌면 민망한 요소가 된다는 것도 불과 몇 년 전에 골프 모임 가서 알았으니까요. 다들 제가 워낙 돈이 많고 편하게 사니 어디 유학이라도 다녀왔나 하고 어림짐작들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누가 불쑥 몇 학번이냐 전공이 뭐냐 묻길래 저는 또 해맑게 고등학교 중퇴라고 대답했죠. 다들 순간 당황하며 침묵에 휩싸이는 걸 보며 그제야 어라 이게 좀 이상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다 보니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나마 제일 친한 친구들이 골프 같이 치는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침묵을 경험하고 나니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하더라고요. 결국 20년 넘게 저희 집에서 밥 해주는 이모님께 물어봤죠. 이모님, 나 얼마 전에 골프 모임에서 고등학교 중퇴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갑자기 너무 당황하더라. 그게 당황할 일이야? 아이고, 그거를 이때까지 모르고 사신 것도 진짜 사모님 복이네요. 아니, 나는 학교 가기 싫고 자꾸만 아프고 그러니까 아빠가 굳이 다닐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중퇴한 거거든.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내가 고등학교 중퇴인 걸로 불편한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일반인처럼 돈을 벌기를 했나 취직을 하기를 했나 뭐가 불편한 게 있었겠어요. 뜰 안의 코스모스처럼 하늘하늘 예쁘게 웃고 계시다가 시집와서 아들 낳고 예쁘게 사시기만 했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아웅다웅 했어서 좋은 학교 가고 그 좋은 학교 간 걸로 돈도 벌고 그 돈 번 걸로 사모님 반만큼이라도 살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건가 황당했던 거죠. 그제야 저는 상황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날리 때까지 단 한 번도 저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엄마 아빠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힘들어하면 그깟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하셨고 돈이야 뭐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은 해보지 못했고 결혼도 엄마 아빠가 좋은 사람, 좋은 집안이 있으니 거기와 하라고 하셔서 지금껏 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아빠만큼이나 비밀이 많은 사업가였지만 제가 아빠 밑에서 누리던 삶을 고스란히, 아니 때로는 그거보다 더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본인의 방이 있고 그 방은 청소하는 사람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가 혼자 관리하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름 사업도 잘 운영하는지 제가 뭔가를 사고 싶거나 갖고 싶을 때 한 번도 거기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친정엄마는 늘 남편이 하는 일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살던 것처럼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다가 아이나 잘 키우라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셨고 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양쪽 집 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던 아들이어서 덜컥 첫 아들을 안은 저를
무슨 귀인 대하듯 대해주시곤 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낳은 후에 제 인생은 더 단순해졌습니다. 그냥 아들만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키우면 됐거든요. 다행히 아들은 잘 커주었습니다. 가끔 제 속으로 낳은 아이지만 저보다는 남편이나 저희 아빠를 더 많이 닮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어요. 어린아이가 어느 순간 아주 싸늘한 얼굴을 하고 무언가를 따박따박 요구할 때는 엄마인 저도 살짝 기가 죽는 일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학교 생활도 그 승질대로 하니 아이들과 그다지 친하게 지내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아이가 거의 스케치북 두께의 종이 뭉치를 들고 자기 아빠, 즉 제 남편한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학을 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고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몰라요.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조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조리 있게 정리해서 아빠한테 요구했다며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거기 가서 무슨 공부를 하든 어떤 걸 하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다 지원해 줄 거야.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아들은 제품을 떠나 홀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도 얼마나 어린아이답지 않게 냉정하게 공부를 하는지. 그 기간 동안 저는 아이를 한 번밖에 보지 못했어요. 방학 때라도 좀 가서 들여다볼라 치면 극구 오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엄마가 오면 한국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 이룰 수가 없다나요? 그렇게 저는 딱 한 번,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졸업식 때만 아들을 볼 수 있었고 그나마도 긴 시간 같이 있지 못하고 쫓기듯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서운했지만 그게 아들이 선택한 길이라면 또 묵묵히 지원해주는 게 부모의 몫이다라는 생각으로 꼭 참았죠. 그렇게 아들 하나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빼고는 사실 저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들도 제 마음대로 안 된 건 아니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명문대 나오고 혼자 알아서 공부 잘해서 성공적인 인생 꾸려가는 그런 아이였으니 제 옆에서 애교스럽게 착착 감기는 아들이 아니었다고 해서 성공을 했네 안 했네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복에 겨웠다며 혀를 끌끌 찰 테니까요. 저도 그 정도의 눈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제 소원은 오직 하나, 그저 며느리만이라도 좀 사근사근한 아이가 들어와서 저랑 오순도순 다정한 고부관계가 되는 거,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사실 돈이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는 돈 없는 집 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저 저랑 마음 맞게 다정히 지내주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제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하긴 평생을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한두 개 정도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을 법도 하죠.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남편 말에 의하면 저희 집보다 훨씬 부자인, 훨씬 사업을 크게 하는 집 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주 흐뭇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안 그래도 저 녀석을 그 정도 집에는 장가 보내고 싶어서 어떡하든 연줄을 좀 대볼까 애를 썼는데 저 녀석이 신통하게도 치애비 마음을 읽었는지 딱 그런 집 여식한테 연애를 걸었어. 신통한 녀석. 아비 마음을 읽은 것처럼 딱 알맞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더라고. 아니, 어떤 집이길래요? 당신도 그렇고 우리 아빠도 그렇고 왜 나한테는 무슨 사업한다는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
그거 알아서 뭐해. 장인어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쨌거나 당신 고생 안 시키잖아. 괜히 알아봐야 머리만 복잡하고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당신은 말 그대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고.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래도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진 알아야 나도 밖에 나가서 무시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감히 누가 당신을 무시해? 다들 당신 앞에 벌벌 기는 거지. 나 얼마 전에도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봤다가 고등학교 중퇴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나를 바라보더라니까요. 나 얼마나 창피했다고요. 다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애써서 힘들게 살아도 당신 반의 반도 못 살아. 당신은 아예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 가진 걸로 이미 그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누리고 싶어하는 걸 다 누리는 사람인데 뭐 하루 그런 걸 가지고 속상해해. 에이, 그럴 필요 없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쨌거나 나도 속상한 건 속상한 거예요. 어이구, 우리 마누라가 속상하다는 감정을 배웠네. 평생 속상하다는 감정 한 번 없던 사람이. 그런데 평소 같으면 아마 남편의 그 말이 저는 칭찬으로 들렸을 겁니다. 속상할 일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그 말은 저한테 세상 물정 모르고 한심한 여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뭔가 기분이 묘하고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 기분도 모르고 며느리도 어차피 내조가 꿈이라고 했다며 가끔 함께 시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내조하겠대요? 요즘 젊은 애들 치고는 특이하네. 우리 아들이 사람 잘 고른 거지? 남편은 뭐가 그렇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편안하게 저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다정하게 지내는 며느리는 제 인생에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한숨이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 역시도 며느리를 만날 날이 다가왔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보통 저희가 만나는 곳은 따로 있거든요. 사람들 이목을 좀 피해서 만나야 하니 몇 군데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사업상의 은밀한 이야기, 혹은 서로 사람들끼리 교류 관계가 비밀에 붙여줘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아예 멤버십으로만 갈 수 있는 비밀스러운 식당이나 호텔 안쪽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대부분 만나는데 제 며느리감이 예약한 장소는 제가 TV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노포 맛집이더라고요.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남편한테 사실 그 맛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이 엄청 비웃으면서 그런 데 가서 섞여 먹어봐야 뭐하냐고 단칼에 거절을 했었거든요. 아들한테 서운하다고 했더니 지 아버지 편들면서 저한테 포장을 해서 한번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해서 먹는 맛은 사실 거기서 먹는 맛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딱 한 번 그때 좀 서운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 맛집에 예약해뒀다며 거기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데이트하면서 엄마가 이 맛집 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랑 내가 말려서 못 가게 하고 그냥 포장해서 갖다 드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게 마음에 걸렸나 봐. 여기 예약했다고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식사하시는 자리 같자고 하더라. 나 사실 좀 반대했는데 애가 워낙 고집이 세서 나도 그냥 졌어. 엄마 조금 불편해도 그냥 여기서 만나. 불편하긴 뭐가 불편하니? 나 너무 좋아. 나 벌써부터 마음에 딱 든다. 사실 제가 재래시장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이 나이 때까지 장본 거라고는 백화점 지하에서 당장 먹을 과일 몇 개 사들고 들어온 게 전부였어요.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시장 노포가 처음이다 보니 솔직히 옷 입는 것도 망설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며느리 될 아이와 만나러 나가는 날 제가 입은 옷을 보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놀라서 말리는 거 있죠. 아이고 사모님, 그 집은 그런 옷 입고 가면 난리 나요. 아니 왜 이상해요? 아이고 누가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끼고 국밥 먹으러 가요. 편안한 거 입고 가세요. 그렇게 입고 가면 사람들이 국밥 안 먹고 사모님만 쳐다볼걸요? 제가 입었던 옷이 하얀색 명품 브랜드의 트위드였거든요. 그 복슬복슬한 흰 옷을 위아래로 쫙 빼입고 진주 목걸이를 허리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걸 하고 나타났으니 저희 집 아주머니가 놀랄만 했다는 걸 그 가게에 도착하고야 깨달았습니다. 말 듣고 편하게 입고 나오길 잘했다는 것도요. 어쨌건 그곳에서의 제 며느리 첫 만남은 몹시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참 지혜롭고 다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들을 다루는 솜씨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제 아들이 뭔가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이상한 말을 하려고 딱 하면 가만히 손으로 제 아들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옆으로 돌리도록 하는데 이거는 무슨 훈련 안 된 사자를 다루는 아주 숙련된 조련사 같은 모습이었달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워낙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에 어려움 없이 키웠더니 약간 엄마인 제가 봐도 아나무인으로 사람 무시하는 게 없잖아 있었는데 그게 며느리 앞에서는 싹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원했던 소박하고 편안한 모습이 가득한 그런 아이였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분가 싫고 처음 몇 년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저야 적적하지 않고 좋죠. 아들놈이 오히려 좀 뚱한 것 같았는데 어쨌건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 자기도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결혼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행복하고 기쁜 일만 남은 삶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평생 한 번도 없던 고난이 그때부터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궁금해진 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 앞에 누군가가 찾아와 오물을 던지고 간 사건이 생겼어요. 물론 경찰이 순식간에 쫓아와 누가 그랬는지 밝혀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긴 했지만 저로서는 누군가가 우리 집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오물 투척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하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일하다 보면 쓸데없이 다른 사람한테 원망을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사옥에도 현수막 붙이고 그러는 거 보면 알지 않냐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사업하는 사람 힘들구나. 이래서 아빠나 남편이 밖에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뜰 안에 코스모스처럼 곱게 자라라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물 투척 사건은 범인을 찾았다는 것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렇다고 범인이 누구다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외에는 사실 제 삶은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했어요. 일단 며느리가 제 옆에서 항상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고 그 며느리 덕에 저는 매일매일 새롭고 즐거운 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어느 날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누군가의 눈물로 번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의 눈물로 번다니? 누가 눈물 팔아서 돈 버는 사람도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서럽게 만들어서 번 돈이요. 글쎄, 누군가를 서럽게 만들어서 돈을 벌어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건 안 되지. 사람보다 돈이 우선은 아니니까. 어머님은 그저 곱고 행복하게 사셔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실 수 있겠네요. 예, 나 그 말 되게 싫어해. 곱고 행복하게만 살았다는 말. 나라고 뭐 고민 없겠니? 나도 나름 고민도 하고 살고 생각도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이런 고민한 생각 아무것도 없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그런 말 싫어하니까 너도 앞으로는 나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마. 저는 그렇게 며느리한테 처음으로 짜증 아닌 짜증을 좀 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눈치가 생겼는지 그 이상은 저한테 별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가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도 저한테 곁을 많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저한테 뭔가 와서 자분자분 다정한 얘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며느리의 수상한 행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조차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 금단의 방이 있어요. 바로 남편의 방입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그 방은 자기가 사업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죽하면 청소하는 아줌마도 단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자기 손으로 뭐 하는 적 없는 제 남편이 그 방 청소는 스스로 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청소기 돌리는 것 정도긴 하지만 그나마 청소를 할 때조차 방문을 잠그고 합니다. 뭘 저렇게 유난스레 까다롭나 싶었지만 아들이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 까다로운 거 하나씩은 있는 거 엄마도 알지 않냐? 거기는 아빠만의 공간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딱 잘라 저를 막는 바람에 저도 한번 들어가려는 마음조차 먹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출했다가 생각보다 좀 일찍 들어온 어느 날 며느리가 그 방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얘, 너 거기서 뭐하니? 어머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오늘 좀 늦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약속 시간이 좀 일찍 끝나서 먼저 들어왔는데 너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혹시 그 방에 들어갔던 거야? 아니요. 아버님이 못 들어가게 하시는 방인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이 앞에 서 있었던 것 뿐이에요. 네가 이 집을 둘러볼 게 뭐 있니? 아우, 너 좀 이상하다.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둘러본 것 뿐이에요. 저는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아이가 제 눈을 슬그머니 피하며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느리가 그 방 앞에서 얼쩡거렸다느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말을 차마 남편이나 아들한테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집안에 분란만 만들 것 같아서 입 꼭 다물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생겼습니다. 저희가 우르르 가족여행을 한번 갔거든요. 집에 일하는 아줌마까지 다 내보내고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함께요. 중간에 아들이 집에다가 뭘 두고 왔다고 잠깐 집에 들렀다가 조금 뒤늦게 합류하긴 했죠. 3박 4일간 제주도에서 아주 럭셔리하게 잘 즐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가족여행 잘 다녀와서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와 자기 비밀의 방으로 뛰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언가에 광분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와 저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있냐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10수년간 당신 허락 없이는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방을 내가 왜 들어가겠냐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남편 그 말에는 대답도 않고 후다닥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 집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와 당장 나와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건 물론이고 어디서 무슨 항목으로 날아온 건지도 모를 만큼 수많은 고소장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그 고소장은 제 남편, 지금은 병상에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 그리고 아들 앞으로까지 정말 다양하게 날아왔습니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들 만큼 밖에는 계속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몹시 침착하게 굴던 며느리가 저한테 싸늘한 표정으로 다가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너 뜬금없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어머님, 이 집에는 어머님 같은 사람이 어울리지 않아요. 대체 이게 무슨 하극상인가 싶어 눈만 껌뻑거리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뉴스에서 몹시 충격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제 집의 일인데 그걸 뉴스에서 보는 심정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이 참담하더라고요. 제 남편의 회사가 알고 보니 아주 악독한 기업 사냥꾼 회사였던 겁니다. 주가를 조작해서 건실한 중견기업을 부도 처리하게 만들고 그걸 싸게 인수해서 알짜 기술을 빼낸 후에 다른 기업에 팔아넘기는 걸로 이윤을 챙기는 기업 사냥꾼들이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사업이 망하고 폐가 망신하고 스스로 목숨도 저버린 중견 기업 대표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더 어이없었던 건 저희 친정도 그걸 알고 있었고 저희 시부모 때서부터 시작해서 가업처럼 이어져 내려온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극구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필요 없다고 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들이 오고 사람들도 참지 않고 고발을 하기 시작하니 하나하나 숨겨왔던 것들이 본물 터지듯 터진 거였어요. 거기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이때까지 그 모든 악행을 한 서류들을 차곡차곡 모아둔 게 그 방에 있었는데 그걸 모두에게 전달해준 사람이 바로 제 아들 며느리였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지금 키워주신 부모는 양부모이고 친부모님은 오래전 저희 시아버지 때문에 가업으로 3대째 하던 회사를 뺏기고 잘못되셨다고 말이죠. 자기 아빠의 친구였던 분들이 마침 자식이 없어서 본인을 딸로 키워주셨다며 자기는 복수할 생각만 가득한 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는 이 집안 식구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망하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저만은 이 집안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져서 이 집안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도 사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저랑은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한 거고요. 그 사람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버님이 진짜로 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정말 많이 괴로웠대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자기 떼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는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더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뺀 돈으로 먹고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더 큰 피해 보시기 전에 지금이라도 아버님 손절하시고
어머님 잠 찾아가세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남편과 시아버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고 그냥 함구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죠.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사업이 크게 일어났던 이유가 저희 시아버지가 그렇게 기업 사냥을 해서 얻은 기술 중 하나를 저희 아버지에게 넘겨주신 것 때문이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있는 관계니 쉬쉬하며 비밀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죠. 저는 며느리한테 너희가 굳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일이니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와 남편은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제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건 하고 법적으로 피해 보상이 안 되는 가정에게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며 악하게 모은 재산이지만 선하게 쓰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며느리는 제 아들을 버리지도 않고 저도 버리지도 않고 옆에서 묵묵히 제가 하는 일을 도우며 뒷수습을 함께 해주더라고요. 평생 그 사람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나 제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속죄하며 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